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기 우리 강주견님하고 딱 뵈니까는 참 반갑습니다. 주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할 때 이사로 그때 제가도 좀 있었고 또 주견님도 그때 이사로 하셨는데 모임이 잘 안 나오셨어요. 이사회 때. 1년에 이사회를 한 4번 내지 한 5번 정도 하시면은 꼭 한 번은 꼭 나오세요. 그래도 가장 중요할 때는 나오시는데, 그래서 오늘 뵈니까는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더 인자해 주셨고, 또 더 멋있게, 예. 아주 제가 평소에 그때 회의 때마다 크게 말씀 많이 안 하셨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 맥을 꼭꼭 집어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는 게 원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잘 나누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잘 모아야 되지만은 또 나누는데 잘 베풀어야 되는 뭐 그런 데 대해서 꼭 그 정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하는 게 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어제 내려오면서 우리 또 주교님 한번 만나 뵙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걸 2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할 때, 사회적이라고 했을 때 3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서로 관계를 잘 맺는, 그래서 사교성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또 더군다나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관계를 잘 맺는 그게 바로 사회적이란 거죠. 2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예, 공동체성을 발휘를 하는,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3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 사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물론 그 이익이라는데 한자로 보면은 이자라는 게 뭡니까? 이롤 이자, 이거죠. 그죠? 이거는 뭐 더하기 뭡니까? 벼화 플러스 칼 도자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겁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칼을 들어가지고 경쟁의 극치죠. 한쪽 것을 빼앗아야 내게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이 이익사회, 우리 흔히들 현대사회를 이익사회라고 그러고, 이익사회의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 화폐로서 이루어졌죠. 화폐를 인간이 발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리고 그것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니까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 할 때 보면 흔히들 정말로 그게 그 가치,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뭘로 환산을 자꾸 시킵니까? 가치를. 화폐로 자꾸 환산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도 뭘로 가치를 시킵니까? 자꾸 화폐로 가치시켜가지고 직업이 있는 사람은 그게 뭡니까?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거죠. 지식인이 사고로 죽었을 때는 얼마를 돈을 보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약속밖에 아닌데, 하나의 수단인데도 이게 이제 전체를 사람을 뒤집어 보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그게 되니까는 바로 이런 이익에서 나오는, 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하여금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건데요. 이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이 좋은 가치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칼도자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익을 갖게 된다면 그 이익을 나눔으로써 이 칼이 갖고 있던 우리의 어떤 뭡니까? 폭력적이고 반평화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그 3가지, 그죠?
사회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는 함께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익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사회, 본래 소셜이라는 말에는 그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이런 걸 반드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할 때 복자고 지자는 무슨 지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도 복지자입니다. 하나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앞에 있는 복지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지자는 뭡니까? 복지자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좀 멈추는 것. 멈추는 것이야말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 환자를 만들면서 그렇게 두 가지를 결합되게 만들어 준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잘 새기면서, 사실은 우리 그 사회복지학은 본래는 신학에서 놓은 거예요. 1890년 이렇게 해가지고 본래 그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 놓을 때 그 영국에서 그 보면 그 가난한 자, 그때 영국에서 비로소 그 좀 많이 지식과 부와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 귀족들이 그 회개를 하기 시작한 운동에서 놓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 찾아내고 또 거기에 맞는 이 나눔을 잘 실천할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나눌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나눠줄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얻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막상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더 힘듭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 나눠줄 때는 별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원망도 안 되는데 잘못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주고 욕먹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왜 내한테 욕밖에 안 주냐 말이야. 저 친구는 왜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게 훨씬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경제 성장하는 정책보다도 사실은 점점 더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선진화될수록 이 복지 정책이 더 정교하게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되는 그것이 하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복지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는 갖고 있는, 옛날부터 사회복지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래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흔히들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가령 베토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코올릭 아버지에다가 술주정꾼이죠. 엄마도 술을 하고, 근데 딱 하나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죠. 그런데 마지막 그 뭡니까?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나이가 거의 40대 후반이었어요. 40대 중반을 지난. 그래서 얘를 낙태를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래도 이게 생명인데 낙태를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뭡니까? 그 생명을 낳은 거죠. 저는 아마 이 클래시컬한 그 음악 중에서 베토벤만큼 앞으로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심포니 9번 있죠, 그죠? 합창. 그것은 정말로 하늘의 소리 같은 영성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길을 듣지 못했을 때 자기의 그 맑은 영혼 속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 베토벤이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복지는 두 가지의,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요소가 바로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가난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 성경에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있어요. 우리 흔히들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체를 다 없애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난은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도록 돼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가 가난이고요. 하나가 또 뭐겠습니까?
하나가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물론 질병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뭡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있죠.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대할 때는 영적인 질병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을 커버하는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근데 스피리추얼 하면은 학문적으로 잘 못하니까는요. 근데 요즘은 꽤 스피리추얼한 것도 학문적으로 해보려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적으로 하는 스피리추얼은 다 정신적인 것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동양의 그 뭐 선이라든가 뭐 이런 명상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종교적인 그 영성의 스피리추얼 하는 그 영성의 그거는 아니에요. 저도 스피리추얼리티 앤드 소셜 워크이라든가 뭐 소셜 웰페어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을 뭡니까 좀 이 불안한 것을 줄여주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온갖 거기에도 다 있다는 뭐 그런 건데 그 조심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서구의 그 일종의 좀 잘못 읽으면 그런 게 그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런데 막 읽고 와서 질문도 하고 하는데요. 그럴 때 아주 조심하게 그걸 하죠. 여하튼 이 질병하고 가난인데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너무나 높은 그런 요인들입니다. 가난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또 거꾸로 병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질 요소가 강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이 빈곤 정책, 빈곤 대책의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인가요? 사회의 책임인가요? 둘 다의 책임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둘 다 책임인데 어느 게 조금 더 많겠습니까? 개인의 책임이 조금 더 많겠습니까? 사회의 책임이 더 많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게 현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농경 사회 때는 그렇지 않아요. 농경 사회 때는 어떻든 간에 어떤 나름대로 그 땅이 하나의 그 뭡니까 농노 혹은 머슴이든 간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좀 더 거두고 가는 자 일한 만큼 뭡니까 가져가는 것이 좀 단순했기 때문에 됐는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동해도 교육이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특히 우리나라 같이 말이죠. 이 경력인데요. 교육 경력하고 하나의 그 뭡니까? 업무 경력하고 비교를 할 때 교육 경력에만 너무 비중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어도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학을 나와야 되고 석사를 해야 되고 박사를 가져야. 다시 말해서 학력이라는 그 경력, 교육 경력이라는 게 학력이잖아요. 흔히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가방끈이 기니 짧으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교육 경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업무 경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국가라는 나라에는 보십시오. 대부분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 중학교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는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뭡니까? 4년이 되면 7년의 뭐가 있겠습니까? 중학교 나와가지고 조금씩 일을 배우겠죠. 그죠? 조금씩 일을 배우면서 하다 보면 그 자체도 하나의 업무 경력이죠. 한 친구는 대학 나온 친구는 7년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본다면 중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그만 공장에 들어갔다든가 혹은 뭡니까? 목공소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업무 경력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 경력은 마치 놀고 지낸 걸로 착각을 해요. 이건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요것만
요것만 가지고 비중을 두는,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이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까 사회라는 게 사회적 소사이티라는 것은 소셜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살려고 사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여기에만 너무 하다 보니까는 교육은 사실은 초등교육이 있고 중등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등교육이 있죠. 초등교육은 흔히들 우리나라 같으면 6학년까지가 있고 중등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합쳐져 있죠. 그 다음에 대학부터는 뭐가 됩니까? 고등교육이에요. 근데 이 교육에는 왜 초등이냐, 중등이냐, 고등이냐 할 때는 나름대로의 교육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식 교육 체제를 만들었을 때 옛날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옛날에는 교육을 어디서 시켰습니까? 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갈 귀족이나 혹은 왕족들만 공식 교육을 좀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그 동네에서 마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중심을 만들었죠. 우리나라도 보통 뭡니까? 서당이라든가 거기서 만들어졌잖아요. 나중에는 물론 서원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대원군 때는 서원이 너무너무 끼리 모여가지고 정부에 비판을 하기 때문에 서원을 없애버렸죠. 근데 서원이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고등교육기관이에요. 그 서원이라는 게요. 그러는데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교육만 커지면은 마치 이 지식만 많이 갖게 되면은 모든 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이 이 동양에는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교육은 빈곤을, 가난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는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잉 교육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이 교육 경력의 가중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업무 경력에도 가중치를 좀 더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학 입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런 되지를 않습니다. 교육은 말이죠. 본래 초등교육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함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가 질서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게 초등교육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판인지 전부 다 초등부터 어디에다 집결되어 있습니까? 고등교육, 대학 입시에다가 있다 보니까는 저는 처음에 현 정부가 참 한 게 문제가 영어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건 아니죠. 전 국민이 영어 교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의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배우는 게 영어 필요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와이 유어 같은 다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게 되죠. 필요에 의해서 언어라는 게 어떤 교육의 무슨 어떤 출세라든가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당연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뭡니까? 오렌지라도 어린지로 해야 된다는 이 발음을 갖다 말이죠. 저는 그 발음하는 분의 발음이 엉터리 같더라고요. 아주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심지어 그런 게 나왔잖아요. 혀를 길게 만들고 짧은 애는, 너무 긴 애는 짧게 만든다고 자르고 말이죠. 수술하고. 이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무한 경쟁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아니에요. 초등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 원리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마디 하고 말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등교육은 뭘 하겠습니까? 중등교육은 그 다음부터. 중등교육의 핵심은 이제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중등교육은 이제는 다름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초등까지는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함께 살기 위해서 뭐가 갖고. 근데 중등 교육에 들어와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인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뭘 합니까? 다르죠. 제일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손금하고 눈 동작만 보면 알 수가 있죠. 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 혹시 테러 본데 들어올까 싶어서 공항에 들어가면 뭘 합니까? 검색기에 눈 동작하고 손가락 지문을 보죠.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큰일 나죠. 왜냐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든 내가 아닌데 그 사람이 범인인데 불구하고 내하고 하면 이걸 쓸 수가 없죠. 그거는 하물며 우리 작은 눈 보십시오. 눈이 얼마나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다 다르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의 모든 종합적인 생각이나 사고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공통적인 것이 훨씬 많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개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중등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사람은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그게 꼭 내 생각만이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다 좋은 거예요.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르지만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조정을 하고 하는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는 게 중등교육의 기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육은 이런 목표가 없어요. 상실된 지가 오래됐어요. 오직 뭡니까?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되는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갖춰줘야 될 게 아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줘야 되는데 학교 체제라는 게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교육학 책을 봐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써놓은 기술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또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복지란 말이 우리나라에 또 1997년 IMF 이후에 교육복지란 말을 많이 나오고 유럽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Education Welfare라는 게 말이죠. 교육복지를 하면서 좀 터득을 했어요. 옛날 책들 보고 말이죠. 한 게 이런 원리가 옛날에 교육체제를 왜 초등교육을 만들고 중등교육을 만들고 고등교육이라는 뒀을까? 그 다음에 고등교육부터는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수월성 교육을 해야 됩니다. 고등교육부터는 좀 밤잠을 안 자고 경쟁이라기보다도 사람에 대한 경쟁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을 발견해내고 또 만들어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발명이라는 것을 저는 그 하나님을 깊이 좀 묵상하고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발명이라는 단어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찾아내는 발견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마치 인간이 만들어냈다. 수소폭탄을 만들어냈다. 원자폭탄을 만들어냈다. 인공위성을 발명했다. 물론 인간적으로 발명을 했다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는 이미 그 재료라든가 소재가 없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결합을 시킨 거죠. 수소와 뭐를 결합을 해가지고 한 것이지 없는 거를 만들어내야 그게 발명이 되죠. 창조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있는 것을 얽어내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어냈다고 보는 그런 것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지. 그죠? 그래서 그냥 발견을 하는 것이지 지금 모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술도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묘한 인간들은 자기가 마치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뭐를 했습니까?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그 가치 부여를 뭘로 또 바꿉니까? 화폐로 바꾸어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가난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난이 바로 뭡니까?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개인의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나태, 게으름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이 가난이라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개인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면서 지금 이런 사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 같이 경력이 뛰어나게 인정을 해주는 거기에서 업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우를 받는 그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떨어지죠.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열심히 일을 해도 받는 자기의 대우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working poor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working.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특히 이 신자유주의, 금융통화, 금융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요즘 이 전체가 그리스는 이게 처음 다 전 세계가 지금 세계화가 됐는데 이 세계화가 좋은 의미의 세계화된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 정보를 통해서 나쁜 의미의 세계화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돈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돈 놓고 돈 먹기가 된 것이죠. 자본이 자본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그 홍콩에 있는 한 젊은 20대 후반의 친구가 6개월만 나중에 감옥에 갔죠. 이 친구가 한때 잘 나갔을 땐 돈을 밤에 그 뭡니까 외환 이거 있잖아요. 환치기 같은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무려 몇 달 동안 한 2달 동안에 얼마를 벌었냐면 한 5조 정도를 벌었어요. 이 친구 그래가지고는 막 신문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또 3개월 만에 왕창 또 뭡니까? 나 돈을 또 망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사기 걸로 해가지고 남의 돈을 빌리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이런 판국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서 보면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이니 경전이 공대 다니는 애들이 밤에 눈이 벌게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아버지 돈 한 1,000만 원 정도 돈 받아가지고. 그래 어떤 애들 그걸 가지고 뭐 매덕을 벌었다는 애들도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그 뭐 IT를 통해 가지고 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초등학교밖에 안 놓은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워킹 노동을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됩니까? 가난 속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요즘 새로운 사회 위험 사회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게 열심히 해도 가난하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다 개인의 책임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양극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죠. 왜 미국에서 그 여의도 그 뭡니까 월가에서 오큐파이 월 있죠. 월을 점령하라. 그때 요즘에 옛날에는 20대 80의 사회라고 했는데요. 20%는 부유하고 80%가 가난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대 99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구온난화 현상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현상이 아닌가. 불과 한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20대 80의 사회라고 전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규정을 했는데 어느덧 어떻게 됐습니까? 1대 99의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이거는 거기다가 생태는 환경은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 벌써 뭡니까? 1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 그게 3년 내에 다 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한 20년에 30년 후에 다 녹는다고 했는데요. 불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3년 내에 다 녹는다는 사람들이 점점 그전에는 야, 저 미쳤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게 바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회복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
그 원인을 알아야 나름대로 그 뭡니까? 해결의 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의 가난은 개인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개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태한 개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것과 함께 더 많은 가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난, 빈곤은 우리가 자기 개인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개인과 함께 같이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언제부터 그러면 가난이라는 것이 꼭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더라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종교계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그 영국에 비롯된 산업혁명이 17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미래학자인, 우리나라도 여러 분 오셨어요. 엘빈 토플러라는 그 미국의 미래학자가 우리나라에 몇 번 왔는데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사회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야, 이제는 에너지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은 그 뒤에 있는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후손들에게 뭘 해준다고 그럽니까? 뭘 물려준다고 이야기하죠. 유산을 물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의 조상인 미국으로 건너간 인디언에서는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물려준다고 표현을 안 해요. 인디언의 말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물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후세에 대해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세에 더 잘 남겨놓은 이 땅을 우리는 막 개간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연을 막 하고 막 건설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남겨둬야 될 것을 우리는 훼손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물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좋았던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빌려 쓴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지금 빌려 쓰는 빚장의 입장에 있다면 함부로 땅을 내 것처럼 막 개간을 하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자연은 빌려 쓴다. 지금 미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그런데 이 1750년대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각을 한 것이 이 공업화가 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발견을 해낸 게 바로 그거죠. 이 가난이라는 게 보니까는 아버지 잘 만나면은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과 그 다음에는 그 농노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자녀로서 태어나는 사람, 이게 뭔가 신분이 결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놓은 것이 이제 천부 인권설. 그게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권의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신부님이 박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신학적으로 뭐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동도 받았는데요. 그 뒤에 있는 그걸 읽었는데, 인권의 개념,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있죠. 미국 책인데,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
샌들 교수가 쓴, 그죠? 정의란 마이클 샌들. 우리나라도 몇 번 와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이분 정말로. 책이 100만 부 팔렸기 때문에요. 100만 부 정도 그 책이 팔리면은 자기 소득하고 세금을 다 제하도 한 12, 3억 정도 벌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요. 본인도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많이 팔리느냐. 그래서 야, 정의가 껴있는 나라. 그 말은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가 뭘 하다는 겁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것을 반증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정의가 지금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18, 19세기 바로 인권의 생각을 가질 때 이게 정의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왜 슈바이처가 5개의 그 박사학위를 가진 슈바이처가 다 뿌리치고 아프리카로 떠나느냐?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생명의 외경이라고 그랬죠. 그 생명이란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지구상에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는 가장 낮은 자의 자녀로서 태어난 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지금까지 받았던 독일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난 이것을 깨달았던 게 어느 날 가을에 자기가 2층 집에서 지나가는 아이들 봤더니 남노한 아이들이 떨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다고 그래요. 내가 왜 박사를 이렇게 몇 개를 받게 됐고 했는데 저 애들은 왜 지금 저 시간에 지금 공부를 해, 학교에 갈 시간인데 학교도 못 가고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댕기면서 능마 종이 줍고 말이죠. 그런 하게 됐는가에 대한 우연히 보면서 오던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같은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신학 박사잖아요. 철학 박사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가. 그래가지고는 가장 낮은 자의 그 생명체로 한번 가보겠다는 것 때문에 그 그때 아프리카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런 게 작년에도 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눈물을 전 국민에게 울려준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서. 그걸 보고 저도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그 눈물은 정말 부끄러움의 눈물이겠죠. 그죠? 부끄러움의 눈물이 흘러내린 거죠. 그렇지만 또 이태석 신부가 있게 한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멘토의 기능을 했던 소 알료시오 신부가 계셨던 것이죠. 부산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역시 번지는 거구나. 하나님 번져가는 하나의 도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의라는 것이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이때야 비로소 뭐냐 인간이 가난은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세상의 엘리트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 그리고 그때 이야기된 게 천부인권설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늘이 부여해준 인간의 권리 저 노예에게도 하늘이 준 나름대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부여해 주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몸이 로컨이 루손이 진정한 이제 우리가 가난은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구나.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책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주 고약한 게 뭔 줄 압니까?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면 심령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그래서 이 정의관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샌들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요. 특히 이 샌들은 또 그 미국의 이제 정의 가장 큰 자기 그 스승인
뭡니까 정의학자가 있는데요. 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그분보다도 더 나아갔어요. 그랬는데 그 서성이 이야기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정의란 것이 뭐냐 하면은요. 무엇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지의 장막을 걷어낼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무지의 장막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죠. 하나가 뭡니까? 출생의 비밀. 또 하나는 뭡니까? 죽음의 비밀이에요. birth와 그 다음에 뭡니까? death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가 참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싶은데요. birth와 death는 이거는 무한한 이 무지의 장막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가 언제 태어났다 하고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엉터리죠. 그런데 인간은 무지의 장막에서 다 알고 싶어하는, 장막 거두고 싶어하는 게 많은데요. 이거는 절대 거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부자와 빈자를 다 두었어요.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요. 그러는데 이 무죄의 장막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이 무죄 장막은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가장 정의로운 것은 뭐냐. 무죄 장막 속에서 해주는 것이 최소 최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미니 맥시마이제이션. 최소 최대의 원리로 해주라. 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가장 사이에서 열등한 자에게 태어날 때 그러니까는 들어 누워가지고 IQ도 겨우 1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왜 여러분 장애인들 중에서 보면은 거의 20년을 살지를 못해요. 꼼짝다섯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먹여줘야 되고 의식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사람인 이상 그런 사람들이 가장 최소죠. 그 사이에서 가장 낮은 자죠. 최소한 자에게 뭘 해주라는 겁니까? 최대를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최소자에게 최대의 것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런 것을 그러한 눈물과 피눈물을 씻어주는 게 정의다. 법무부를 각 나라마다 법무부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보건복지부는 뭡니까? Department of 그다음 뭡니까? Social Welfare 보건복지니까는 뭡니까? 헬스 앤 웰페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법무부는 영어로 뭐를 하느냐? Department of Justice예요. Justice라고 씁니다. 그게 뭐면 law라든가 그렇게 쓰질 않아요. 혹은 뭐 legal 뭐 그렇게 또 쓰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법무부로 되어 있지만은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Justice로 씁니다. Justice는 뭡니까 영어로? 정의죠. 정의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서입니까? 때로는 더 가중시키고 있죠. Justice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Justice가 뭔가 말이죠. 이 혼동이 오잖아요. Justice라고 부처 이름을 붙여놓고 정말 Justice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Justice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니까는 막 솔깃솔깃한 거예요. 어느 게 정의인가?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또 뭡니까? 코미디 프로에 애정남이 요새 등장을 하잖아요. 애매모호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애매모호한 것을.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는 미니 맥시마이제이션. 무슨 말 아시겠죠? 최소자에게 가장 최대의 것을 주는 것이야말로
이 무죄 장막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있는 한 이렇게 해줘야 정의를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칸트도 이 뭡니까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뭐가 정의냐 할 때 저는 칸트를 철학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칸트가 이야기했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죠. 그건 다 들어보셨죠? 순수 이성 비판은 뭐와의 뭐의 관계를 인간의 지혜로서 봐야 되느냐 하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떻게 자연을 봐야 되고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그 성찰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물론 어렵죠. 저도 뭐 어떤 부분은 이해도 못한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놓은 게 뭔 줄 압니까?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실천 이성 비판은 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거기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합리적인 뭐 감성과 이성할 때 그 이성이 아니에요. 감성과 이성을 다 포함을 한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 나오는 위즈담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했다고 봐요, 칸트가.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 이 순수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래서 노는 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의무적으로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복지에서는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기본 복지가 역사적으로 세 가지로서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첫 번째, 가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처음에 출발하냐면은 동정에서 출발해요. 심파시. 동정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지만은 동정은 뭡니까? 동정심이 날 때 주고 안 날 때는 안 줍니다. 그리고 동정심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받는 사람은 대단히 기분이 나빠요. 뭔가 우쭐거리면서 주는 게 동정구휼이죠. 이게 구휼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간에 다 있는 게요, 이 구휼을 동정이 핵심이 되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 대상은 뭐냐? 딱 판단을 하는 게, 도와주는 데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을 deserving poor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deserve라는 게 뭡니까? 자격을 갖는. deserving poor를 동정의에서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이라는 게 대다수 누구냐 하면은 이것이 노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노동 능력이 있는데 노동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죠. 노동 능력을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deserving poor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든 다 공통으로 옛날부터 다 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에는 환과고독, 네 계층은 다 좋습니다. 환은 뭡니까? 호래비 환. 과는 뭡니까? 과부 과. 그 다음에 고는 뭡니까? 고아, 부모 잃은 고아. 그 다음에 독은 뭡니까? 자식이 없는 독거 노인. 그래서 독거 노인. 환과고독은 동양에서 어느 다, 그게 다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동정심에 의해서 노동 능력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줘야 된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조금 더 여기 더 하나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은 옛날에 별로 움직이는 그게 좀 농경사였는데 서양은 유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붙는 게 어제 제가 얘기했던 누굽니까? 나그네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국가 안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그걸 주라, 도와주라, 구휼을 해주라. 근데 이 구휼의 정신은 궁극적으로는 이 동정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받을만 하니까는 주는 겁니다. 노동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런 대로 대부분 노동 능력이 상실하는 사람들 그 연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 사회가 오면은 undeserving poor,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봤더니 이거는 deserving poor라는 것은 대부분 이 개인적 책임이에요. 개인적 책임이 있기, 개인적 책임에서 이건 개인적 책임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뭘 합니까? 노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니까 가난하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동정심의에서 구휼 제도를 통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정의, 인권 이런 사상이 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태어날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 계속 가난해지더라고요. 교육도 잘 못 받고 가난 속에 계속 대물림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계속 대물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인간이라는 게 왜 그런가에 대한 고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꼭 디저빙 하는 것이 노동 능력의 문제로만 봐야 될 것일까? 아까 말했던 워킹 푸어가 노죠.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죠. 큰 대규모 이 마트가 생긴다 보니까는 가게에 뭐가 죽습니까? 조그만 골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돈을 빌려가 하다 보니까 이자가 때문에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연속된 경우들이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술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포자기 해가지고는 있으니까는 저 가난은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 술꾼이니까 가난해졌더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한 40년을 거의 가까이를 가난한 지역에 저는 제 리서치, 제가 빈곤 가족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그 서울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서울대학교가 1975년도에 관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조금만 한 20분만 걸어가면 그게 옛날에 난곡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 그게 본래 난곡이라는 데가 아닙니다. 난곡은 말 그대로 난초가 피는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본래 그거는 옛날에 거기가 어린 애들 무덤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낙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낙골. 낙골이가 뭡니까? 그 골짜기에 뼈를 갖다 애들은 묻지를 않잖아요. 묘를 만들질 않죠. 그러니까 애 버리고 돌 무디기로 놔두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하던 그게 낙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쌌죠. 그러니까 1971년 조세희 작가가 쓴 난소공이 있죠.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그게 뭐냐면 1971년 성남, 광주, 옛날 광주, 성남시, 지금 성남시 바뀌었는데 광주 대단지에 3만 명이라는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온 집을 못 구한 3만 명의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뭐냐,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는 이게 뭐냐면, 뭐 그게 없잖아요. 땅 주인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나중에는 화장실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도를 좀 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봐라.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지게 됐어요. 그게 1971년에 그 당시 신문에도 나질 않았지만은 광주 대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인들이 들어가서 탱크로서 진압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 쫓아낸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는 그게 만들어진 게 달동네예요. 그게 관악, 우리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그 뭡니까? 신림동에 있는 산, 봉천동, 신림동, 그 다음에는 또 저쪽에 저 삼양동, 그 다음에는 또 그 뭡니까? 그 장충동 그 위에 있죠. 약수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달동네에 있는 그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벌써 보니까 75년도에 옮겨가니까는 71년도에 쫓겨온 사람들 그게 이미 사람들이 막 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그 꼴짝이에요. 그리고 맨 꼴짝이에 제 생각나는 게 그 낙골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낙골교회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1년을 못 버티고 그냥 다 가셨어요. 그 워낙 그때 열악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없으니까 길거리마다 똥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상하게 그런데 또 개도 잘 키워요. 그럼 개가 또 큰 개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거기에서 제가 그 빈곤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악사회복지라는 하나의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6년, 7년 됐습니다.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이 가난이라는 게 이제 아까 꼭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만 가난한 걸로 주는 것에서 이제는 국가나 사회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워킹푸어라는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외국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 옛날에 영세민이라는 사람들 그죠? 가난하면은 가난한 거를 보고 소득을 보고는 뭐 오늘 뭐 행정 그 이야기는 제가 안 드리고요. 원리만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제 책에 있는 거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 원리만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렇다면은 사회가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해결해 나가는 게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는 나라도 못 구한다. 나라님도 못 구한다. 그런 게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있죠. 그거는 순전히 왕의 책임, 귀족의 책임을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게 통할 이야기죠. 개인의 책임에 둔지만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은 국가가 구해야죠. 사회가 구해야죠. 같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가난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가난해졌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가만히 가보면은요, 제가 가난한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때는 잘 살았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낙골, 낭곡, 그 낙골을 해놓으니까 집값이 안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살짝 바꾼 게 발음 비슷하게 바꾼 게 낭곡이 됐어요. 그게 낭곡 지역으로 된 겁니다. 난이 있기는 하나도 한 포기도 없어요. 난이라는 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낙골을 낭곡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나라님은 이제는 뭡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게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이고요. 다 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있어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느 사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5%가 안 됩니다. 놀고 먹으려고. 오히려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5%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죠. 일을 안 해서 나태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하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요즘 또 제주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또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도 놀고 먹는 사람 아닙니까? 같이 노동의 가치를 둔다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는 이거 철폐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내가 가난한데 내 아들이 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가난한 그 어머니를 너가 봉양하라. 이게 부양 의무제 있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거기도 겨우 자기가 살아내 나왔는데 어머니 도울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도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게 옛날에는 사촌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직계 1촌까지만 의무 부양을 면놨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논리가요. 전두환 대통령은 2,500억을 지금 내야 됩니다. 내게 돼 있죠. 근데 자기는 맨날 29만 원밖에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제주도에 옵니다. 자기 부하들 부부 동반으로 해 골프 치러 전세기를 하나 내가지고 그 돈은 누가 냅니까? 가족이 냈겠죠.
우리 사회는 이게 정말로 이 자본주의 사라고 하면서요. 그럼 자본에 대해서 아주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 의욕을 강화시키려면 엄청나게 이 사람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2,500억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간혹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2000년 징역을 살았다. 이게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하루에 일을 시켰을 때 그 벌금이 200억 같으면 우리나라에 요즘 3만 원씩 쳐줘요. 하루 일당을. 교도소에서 안 나오면은 3만 원씩 해주면은 안 그러면 교도소에 가 있다고 안 그러면은 뭡니까? 3만 원씩 하지 벌금을. 근데 여기는 다 재산을 만들어 놨는데 만약 이거를 감옥에 만약 한다고 한다면 29만 원 아니라 막 돈을 다 낼 거예요. 아내나 아들이나 가족들한테 내놓은 돈들을. 그런데 왜 가난한 이 사람한테만 의무부양을 지우느냐는 거예요. 이쪽은 의무부양이 그게 없고 이는 개인 냈단 말이네. 전단 나는 29만 밖에 안 되니까 나는 못 된다. 낼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자는 의무부양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의무부양 같은 의무부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무부양. 이게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가 책이 팔리는 거예요. 어느 잣대가 맞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사이에. 유심히 보시면은. 그리고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1%도 가난한 것이 자기 책임으로서 가난해. 나태해서 가난해졌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가난한 자의 사람과 딱 1년을 같이 그 사이에 열심히 이야기 듣고 한번 해보시면 느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단연코 물론 제가 미국에서도 보면 그 흑인가에 가서도 연구를 좀 해보고 필리핀에 가서도 해보고 몇 군데 좀 각 나라에 물론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 4-5개 나라에 가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보면은 분명히 그거는 있어요. 가난한 문화, 빈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곤에서 알든 모르든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질 않아요. 막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 건 확실한데 우리나라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그 1997년 IMF 이후에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는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있는 그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빈곤 문화가 있는 한 뭐가 생기겠습니까? 범죄와 비행이 커집니다. 저는 미국 사회가 지금 서서히 이제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총기를 그것은 당연코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까 이윤의 총기 산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에 있어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물론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요. 노동 의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보람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최저 생계비를 비롯한 국가에서 도와주는 빈곤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도와주지 자기의 문화적인 생활,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이라는 것은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존보다 더 큰 뭐가 있습니까? 노동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 보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게 하나가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민간이 개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될 부분은 정책적으로 아까 하는데 정책은 이거 뭡니까? 공공부존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빈곤 정책 그 하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한 가지는 뭐냐?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먹는 것을 줘야 돼요. 우리가 흔히도 그런 이야기 하죠.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해요.
고기를 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누군 줄 압니까? 죽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참 죽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많이 받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멋대로의 그 논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회는. 이쪽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은 맨날 처지고 잘 배운 사람들은 맨날 우리나라 특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교육의 경력을 우선시 여기니까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쪽이 더 커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줄 때 바로 사회복지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크게 6가지를 주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한번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왜 지금 30억이 있는 퇴직한 내 친구가 불안해하느냐?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은행에 넣었는데 은행이 자꾸 이자는 떨어지죠. 그리고 또 자녀들 장가는 보내야 되죠. 뭉태기, 그럼 뭉태기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생존과 관련된 것은 뭐 아까 질병이라고 그랬죠. 나름대로의 어떤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일 시키겠습니까? 천만이죠. 건강해야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죠. 건강이라는 게 들어가고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또 소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가장 큰 변수가, 가난을 물리치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상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이 헌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또 해야 됩니다. 중등교육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가난을 물리치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게 해놓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일자리가 있어야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겠죠. 일자리가 없는데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면 그 실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조금 더 이야기하면 고용보장, 고용을 보장해줘야 된다. 일자리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는 인den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게 뭡니까? 집이죠, 집. 주거 보장이에요. 거주를. 그래도 또 따뜻한 데서 잘 자고 해야 건강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상품도 될 수 있지만, 사고 팔고 하는 상품도 되지만은 탈상품적 요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집이라도 임대주택을 주고, 그래서 국가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작은 규모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내게 아니라도 필요가, 그건 관계없이 하루하루 지낼 수가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집이 있어야 가족이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이 어느 정도 돼야 가족들끼리 파탄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한 방에, 단칸방에 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밤에 부부 생활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맨날 짜증나죠. 이 주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 기준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나오는 게 여섯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뭐냐? 사회복지 서비스는 상담하고 훈련해주고 치료해주고 물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까 보람이라든가 사람의 심리와 정신을 뭡니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말이죠. 그럼 너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가능하지만은 아이들 때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래도 너는 너 집안을 앞으로 좀 부모님의 다음에 이렇게 세워라. 이런 보람을 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바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6가지, 이게 사회복지의 핵심이에요. 소득보장, 건강보장, 그 다음에 뭡니까? 교육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이것을 해주는, 이것을 우리는 대학교 4년 가르치고 석사과정 2년 가르치고 박사과정 3년 가르치는 겁니다. 다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원리나 원칙 같은 것은 좀 없지만은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이죠. 생명으로 있는 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신비의 장막 속에 들어가 있는, 무죄의 장막 속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무죄의 장막 속에 있는 그 동안에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저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이게 참 잘 묻습니다. 왜 하나님 그럼 다 부자로 만들어가지고 다 잘 살면 되지 왜 가난한 자 두가 이렇게 싸우게 만듭니까? 전쟁도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죠? 고등학생들 때문에 이제 깨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해준 게 뭐, 바로 그거야. 너 참 질문 잘했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해두느냐?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공부도 하고 뭘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맨날 누가 있겠냐?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는 애들이 많죠. 그럼 저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뭘 하느냐 하면 지구를 저는 이야기를 해줘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한 바퀴 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저희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바퀴 돌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죠? 픽 넘어지려고 그래요. 너 봐라. 여기서 너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픽 늘어지는데 지구는 지금 돌고 있냐 없느냐? 돌고 있는데요? 근데 너 지금 우리는 그럼 맨날 이게 큰 덩어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지럽겠냐? 지구 그 덩어리가. 근데 왜 안 어지럽지? 그 이제 물리학의 기본이죠. 왜냐면 가장 큰 것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질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지럽지 않다는 것은 지구가 너무나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너 생각해봐라. 우리 눈에도 지금 보이지도 않고 보일 수가 있겠냐? 그렇지만은 너가 만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무나 크신 분이고 어디고 현재 어느 곳에 안 계신 데가 없고 가장 큰 우주 전체를 관하신다고 생각을 해봐라. 너 조그만 데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그마니까는, 너 도니까는 어지럽지만은, 우리 큰 덩어리가 지금 하루에 한 번 돈다는 걸 알잖아요. 낮과 밤이 바뀌고 한다는 거. 그만큼 큰 거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어떠하다 그럴 것 같네요.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가지고, 너 분명히 생각하면서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얕은 걸 가지고는 요 어지러운 것하고 그 큰 지구 도는데 어지럽지 않은 것하고 하면 그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은, 중학교 애들 아직 잘 모르고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큰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말이에요. 지구를 지금 만지는데, 만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구라는 덩어리를 돌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크게 거대하게 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돌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생존과 관련된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이 생존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건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제 얘기했던 사회적이라는 관계성입니다.
이거는 개인에 국한된 거죠. 내가 지금 사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간은 관계성이죠. 그래서 아까 맨 6번째가 뭐였습니까? 사회복지 서비스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고, 오늘날 제가 그 국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현장에서 나오는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실천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Inclusive Social Work Practice예요. 포용적, 제가 그 번역을 포용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름을 번역을 했습니다. 포용적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21세기 밀레니움 2000년도부터 유럽이라든가 OECD 국가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소셜 익스클루전. 익스클루전이니까 뭐냐면 배제입니다. 배제. 사회 배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배제라는 말보다도 저건 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법적으로도 잘못 이름 붙인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사회기업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나라 용어에는 적이라는 말을 잘 안 붙입니다. 그것도 조금,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식하게 법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회기업이라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적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회 배제 현상이 사회 배제, social exclusion, 사회 배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 배제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뭡니까? 빈곤이란 물질적인 것도 다 들어가지만 사회 배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뭘 된다는 겁니까? 소외받고 차별받는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하다, 뭐 개인적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소외는 더 사람의 상처를 주죠. 그것의 그 개념을,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일할 의욕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게 되는 그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핵심이 왜 그 사람이 게으르게 됐는가? 처음부터 게으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단연코 제가 40년의 그 뭡니까? 학생 때부터, 대학 때부터 빈곤 쪽에 가서 한 경험은 가난하게 만드는, 게으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포자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절망감으로 만들고 나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술 먹고 세상을 그냥 개세라세라죠.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소망과, 그래서 소중한 것은 저는 뭐냐? 그래서 저는 종교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포용적 사회복지 실천 그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가난한 그 자체보다도, 흔히들 말은 그렇듯 하잖아요. 아까 뭡니까? 고기 주는 것보다는 뭘 한다는 겁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주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앞에 거는 살짝 생략하고 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주는 게 맨날 외치고 있으면서 고기는 안 주려고 그러죠. 그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는 아까 두 가지죠. 생존과 함께 뭘 줘야 됩니까? 관계성을. 남과의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는 관계, 소외받지 않는 관계, 그런 것을 해줘야 비로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현재 포용적 사회복지 실천은 뭐냐 하는 것이 그 밑에 11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이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비에스테크의 사회복지를 좀 하신 분은,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비에스테크의 7대 관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에스테크 이 교수, 이분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로욜라 계통의 신학자이시고 신부님이세요.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로욜라 대학원에 있는 교수였어요. 이분이 그거를 만든 겁니다. 이 이론을 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 특히
소셜워커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관계에는 7가지 인간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화의 원리, 그 다음에 뭡니까? 의도적인 감정 표현의 원리, 제가 영어로 써놓은 게 거의 다 원리의 이름입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 이거는 뭐냐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도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술 먹고 빈둥빈둥 그때는 보면 내가 우라통이 터지죠. 도와주려고 해도 저런 사람한테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참으시고 내 통제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그게 통제된 정서적인 관여예요.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acceptance, 수용의 원리. 수용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고요. 5번째는 뭡니까? non-judgmental, 그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심판자의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자기 결정의 원리. 비록 바보스럽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도 다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결정을 가능하면 해주도록 해주고,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비밀은 지켜주라. 이게 비에스테크 신부님이 그 교수님이시고요 했는데, 이분이 7대 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 이거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이 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원칙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해야 될 것이 뭐냐, 더 나아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인간의 차별당하는 면, 소외당하는 그 부분을 포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인클루시브, 포용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보시면요, anti-oppressive practice, ecological approach, 그다음에 community social work이 있는데요, 이 community라는 영어 단어는요, 지역사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느냐 하면은 공동체라고 번역할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영어의 단어예요. community라는 단어가 지리적인 영역을 이야기할 때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 기능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라고 번역할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회복지 실천에 보면은 좀 더 억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보고 그 억압을 풀어주는 그런 것을 실천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태적 접근이라는 건 뭡니까? 가능하다면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또 자연을 잘 활용하면서, 어제 우울증 이야기할 때 자연이 필요하죠. 숲이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자연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때때로 노동에 대한 그 뭡니까? 그거를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화단을 가꾼다든가 채소를 심게 해준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그 치료 방법이에요. 채소를 키우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공동체 지역사회복지인데요, 가능하다면 이웃과 함께하는, 오늘도 지역사회와 어우러진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과 함께하는. 그래서 전문가 딱 그 뭡니까? 그 방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복지관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현장 속에서 어울리면서 하는 그런 복지 실천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 배제 과정을 막기 위해서는 그 밑에 사회복지 실천의 토대가 5가지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 여러분들도 좀 더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득과 복지 서비스 수급권을 극대화시키고요. 두 번째는 사회관계망을 자꾸만 강화시켜주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기관과 지방조직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여러 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여자를, 가난한 사람들도 참여시켜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웃에 대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인프로이먼트죠.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혹은 그 지역사회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는 것이죠. 인파워먼트라는 것은 사람들은 막 약점 투성이처럼 보이지만은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점 한 가지가 약점 99개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게 또 인간입니다. 특히 그래서
교도소에 말이죠. 저는 또 지금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입니다. 보호관찰, 그 교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석방 당하는 경우라든가, 이치 보면은요, 전부 다 보면 무죄투성이죠. 그런데 보면은 딱 하나, 특히 조폭들 가운데서는 의리가 있잖아요. 위에서 충성을 다 바치거든요. 위에 상사한테는. 그거를 잘 돌려가지고, 가령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복지사업에 충성을 바치게 만들면 또 그걸로 옵니다. 그게 참 큰 거예요. 뺀들뺀들 해가지고 중산층이나 잘 사는 애들 뺀들거리는 것보다는 걔들이 훨씬 또 유리한 데가 있습니다. 마음만 한 번만 돌려놓으면요. 충성에 대한 훈련은 잘 돼 있어요. 이거를 강점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돌리기까지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죠? 한번 돌려놓으면 얘들은 물불 가리고 합니다. 충성을 바칩니다. 또 더군다나 옛날에는 조폭에만 충성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더더욱 좋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더 빛이 나면서 더 충성을 바칩니다. 오히려 뺀들뺀들하는 뭡니까? 그런 애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을 한번 찾아내시겠다는, 알겠습니까? 그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뭐 시간이 제가 좀 또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2시부터 수업 때문에 가야 되는데, 세 가지 좀 토론의 그거를 주제를 같이 한번 토론의 시간에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전체 이 가톨릭은, 혹은 또 가톨릭 신자로서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톨릭은 관여해야 될 것인가? 가톨릭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복지 정책,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빈곤의 개인적 책임도 있고 아까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혹은 신자는 어떻게 빈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의 문제를 가톨릭은 어떻게 대응을 해서 그 책임의 문제되는 부분을 해결해 갈 것인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뭡니까? 또 개인적 책임, 그 개인의 책임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가톨릭이 다가갈 것인가. 이러면 크게 세 문제죠. 그죠? 하나는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가톨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사회적 책임, 빈곤, 이는 가난에만 이제 맞추는 겁니다. 가난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관련해서 가톨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까 개인적인 어떤 책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가톨릭은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것인가. 제가 뭐 강의를 했는데 한 번 더 깊숙하게 한번 토론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